53세 어머니 임신 뜻밖의 축복 그리고 3개월 후 아버지 사망. 나 은주 53세는 이미 삶의 가장 치열한 시기를 지났다고 생각했다. 두 아이는 성인이 되어 각자의 둥지를 찾아 떠났고 남편 재호와 나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5년 전 폐경을 맞이한 후 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 중 일부가 영원히 끝났다고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2024년 늦은 가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몸이 좋지 않아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임신 6주 차이십니다. 아주 건강한 태아가 자라고 있어요. 53세의 임신. 그것은 기적이거나 혹은 세상의 조롱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남편 재호 57세의 반응은 달랐다.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 은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다시 아빠 엄마가 됐는데. 세상에.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 버튼이 눌린 듯 했다. 우리는 늦둥이의 태명을 달콩이라고 지었다. 우리의 늦은 사랑처럼 달고 굳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재호는 매일 퇴근 후 나의 배에 귀를 대고 말을 걸었다. 그는 이미 30년 전에 두 아이를 키운 노련한 아버지였지만 이 늦둥이에 대한 애정은 젊은 시절의 그것보다 몇 배는 더 간절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나 우려보다 우리 둘만의 작은 기적에 완전히 몰두했다. 재호는 아이를 위해 작은 나무 요람을 만들겠다며 창고에 있던 목공 도구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나의 불안을 씻어주었다. 임신 3개월 차가 되자 나의 입덧은 사그라들고 배는 미세하게 불러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주말마다 태교를 한다며 함께 오래된 LP판을 틀었고 재호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나무로 장난감을 깎기 시작했다. 행복은 절정에 달했다. 여보, 나중에 달콩이가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나는 환갑이야. 너는 60대 중반이고. 괜찮을까? 내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재호는 나의 손을 잡고 그의 가슴에 얹었다. 괜찮아. 은주야.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젊음이 아니라 농익은 사랑이야. 게다가 이 아이는 내가 내 곁에 영원히 머무르게 할 끈이 될 거야. 이 세상에 아버지를 두고 온 아이는 없을 거야. 우리는 3개월 검진을 받았다. 아기의 심장 소리는 힘찼고 재호는 초음파 사진을 코팅하여 지갑에 넣었다. 그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해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한 마지막 행복이었다. 임신 12주 5일. 재호가 업무차 출장을 떠난 날이었다. 나는 달콩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격하게 열리고 큰딸과 아들이 동시에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대. 다음 순간의 기억은 희미하다. 병원, 경찰, 차가운 복도, 그리고 의사의 흰 가운.
재호는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출장 가는 기차역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달콩이한테 아빠가 금방 간다고 전해줘라는 말이었다. 나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53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삶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주저앉아 통곡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의 뱃속에는 재호의 마지막 약속인 달콩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듯 슬픔조차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장례식은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진행되는 듯 비현실적이었다. 상주인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았지만 뱃속의 달콩이는 나의 고통을 모르는지 태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슬픔과 함께 찾아온 뱃속의 미약한 울렁거림은 나의 존재를 짓눌렀다. 재호의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마지막 미소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끈이라고 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죄책감이었다. 재호는 달콩이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고 달콩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지막 출장을 떠났을 것이다. 나는 달콩이를 원망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가 재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밤마다 홀로 남은 침대에 누워 재호의 빈자리를 더듬었다. 나의 배는 미세하게 떨렸고 나는 그 떨림이 달콩이의 성장인지 아니면 나의 통곡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재호의 장례를 치른 후 나는 현실의 거대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가. 성인이 된 큰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잖아. 이제 엄마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우리도 이제 각자의 가정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의 남은 인생을 생각해야지. 딸은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했지만 그 뜻은 명확했다. 53세의 홀어머니가 늦둥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나도 알고 있었다. 이제 나의 곁에는 재호가 없다. 노년의 육아는 힘들고 고독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재호의 마지막 온기를, 그의 마지막 약속을 뱃속에 품고 있었다. 이 아이를 지운다는 것은 재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 같았다. 이 아이는 재호의 분신이자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재호의 흔적이었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달콩이의 초음파 사진을 꺼내보았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이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 심장 소리는 재호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꺼지지 않는 촛불과 같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홀로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재호에 대한 맹세이자 나 자신에게 부여하는 삶의 마지막 과제였다. 집은 재호의 부재로 인해 숨막힐 듯 고요했다. 나는 매일 밤 나의 배에 손을 얹고 재호와 대화했다. 여보, 달콩이가 벌써 4개월이야. 지금 아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당신이 그랬잖아.
이 아이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끈이라고. 당신 없이 혼자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하지만 당신의 마지막 숨결을 지키고 싶어. 나는 뱃속의 아이에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전했다. 그리고 재호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나의 임신 기간은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침묵 속의 태교였다. 재호가 깎다 만 작은 나무 장난감들을 모아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그것이 달콩이에게 남겨줄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홀로 남은 임신 기간은 상상 이상으로 길고 고독했다. 53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고, 재호가 떠난 후 찾아온 만성적인 우울감은 나의 체력을 더욱 갉아먹었다. 큰딸과 아들이 걱정되어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병원에 동행해 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왜 이 힘든 길을 가려 하느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임신 5개월 차, 나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혼자 병원에 갔다. 수많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홀로 초음파실에 누워있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의사가 아기의 움직임과 심장 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재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와, 우리 달콩이 힘차네. 나는 재호의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내가 모아둔 노후 자금의 규모를 계산했다. 당장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20년 후 달콩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했다. 나는 재호가 시작했던 작은 목공예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재료들을 팔아 자금을 확보했다. 재호의 냄새가 밴 공방을 정리. 임신 7개월에 접어들면서 달콩이의 태동은 더욱 강해졌다. 깊은 밤,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고독이 가장 극에 달하는 시간에 달콩이는 나의 배를 힘차게 찼다. 그 태동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재호의 목소리이자 나를 일으키는 생명의 에너지였다. 나는 태동에 맞춰 재호가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면 달콩이도 그 박자에 맞춰 발길질을 멈추는 듯 했다. 나는 이것이 재호와 달콩이 사이에 흐르는 영적인 연결고리라고 믿었다. 달콩아, 아빠는 이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 아빠가 너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와 엄마의 사랑이야. 나는 점점 뱃속의 아이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홀로 남겨진 슬픔 속에서 달콩이의 존재만이 나에게 살아갈 이유. 출산이 임박한 9개월 차. 나의 몸은 만삭의 무거움과 노화가 겹쳐 극도의 피로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고령 임신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제왕절개를 권했지만 나는 자연분만을 고집했다. 재호가 자연의 섭리대로 건강하게 낳자고 했던 말을 지키고 싶었다. 나는 재호가 깎다 만 나무 장난감 상자를 열어 마지막 손질을 했다. 거친 나무 표면을 사포로 다듬고 천연 오일을 발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을 따라 나의 손으로 마무리를 하는 행위는 우리가 함께 육아를 완성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었다. 출산 가방을 싸면서 나는 아기가 태어날 때
아빠가 읽어줄 동화책과 아빠가 만들어줄 작은 요람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 빈자리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아 나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달콩이를 낳는 것은 내가 재호와 함께 시작한 마지막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출산 예정일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다. 나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분만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두 아이를 낳을 때처럼 재호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현실적인 고독을 느꼈다. 딸은 나의 곁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도왔다. 엄마, 힘내. 달콩이가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야. 우리가 함께 도울게. 딸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분만대 위에서 이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것을. 53세의 몸으로 겪는 진통은 20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했다. 마치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 했다. 그때마다 나는 재호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나 힘들어. 당신이 옆에 있어줘. 진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는 잠시 정신을 놓을 뻔했지만 뱃속의 달콩이가 이 고통을 함께 견디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냈다. 길고 고통스러운 10시간의 진통 끝에 늦은 오후 달콩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의사의 말대로 나는 자연분만에 성공했다. 응애. 힘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을 때 나는 모든 고통을 잊었다. 핏덩이 같은 아이가 나의 가슴 위에 올려졌을 때 나는 그 작은 생명체에게서 재호의 얼굴을 보았다. 재호의 굳건한 이마와 내가 사랑했던 그의 코를 닮아 있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재호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마침내 나의 품에 안았다는 기적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달콩아, 내 이름은 박하진이다. 진실되고 빛나는 존재로 자라렴. 달콩이 하진이를 낳는 순간 나는 재호의 아내로서의 슬픔을 넘어 다시금 하진이의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재호와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고 하진이라는 생명으로 영원히 이어졌다. 퇴원 후 50대의 육아 현실은 냉혹했다. 갓난아이의 밤샘 수유와 기저귀 갈기, 끊임없는 울음은 나의 쇠약해진 체력을 바닥까지 긁어모았다. 30년 전 젊은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느끼지 못했던 체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잠이 부족했고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은 주름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큰딸과 아들은 번갈아가며 나를 도왔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가정이 있었기에 늘 미안해하며 돌아갔다. 남편이 있었다면 당연히 분담했을 육아의 모든 짐이 홀로 나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하진이가 아플 때였다. 열이 펄펄 끓는 하진이를 안고 밤새 응급실을 전전할 때 나는 재호의 빈자리가 너무나 절실했다. 그때마다 재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차. 당신의 마지막 선물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하진이가 나의 손가락을 꽉 잡고 방긋 웃을 때마다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하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큰딸이 나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엄마가 하진이를 낳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 아빠가 돌아가신 마당에 왜 노후를 포기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엄마의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나는 딸의 솔직함에 가슴이 아팠다. 엄마는 이기적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엄마에게 하진이는 짐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단다. 아빠가 떠난 후 이 세상에서 아빠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는 것만이 엄마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기였어. 딸은 나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 순간 성인 자녀들은 나의 결정이 단순한 집착이나 미련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생명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는 숭고한 모성애의 몸부림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날 이후 딸과 아들은 하진이를 엄마의 늦둥이 동생이 아니라 아빠가 남긴 선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진이를 돌보는 것을 엄마를 돕는 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일로 여기며 진심으로. 하진이는 무럭무럭 자라 돌이 되었다. 돌잔치는 조촐했지만 온 가족이 모여 하진이의 첫 생일을 축하했다. 하진이는 돌잡이에서 재호가 깎다 만 작은 나무 장난감을 잡았다. 온 가족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하진이는 재호의 마지막 유산이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나는 57세의 나이에 다시 유치원 엄마가 되어야 했고 70세가 넘어서도 학부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고독하고 힘든 여정이겠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하진이는 재호와 나의 영원한 약속이었다. 하진이의 눈빛과 미소 속에서 나는 매일 재호를 만났다. 나는 늦은 나이에 홀로 남겨졌지만 나의 곁에는 재호의 모든 사랑을 담은 하진이가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을 이 작은 생명과 함께 뜨겁고 충만하게 채워나갈 것이다. 하진이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나는 58세의 학부모가 되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나는 늘 혼자였다. 그들은 나를 하진이의 할머니로 착각했고 나를 향해 어머니가 손주를 정말 열심히 돌보시네요 라고 인사했다. 처음에는 이 오해가 나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제가 하진이 엄마입니다 라고 정정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놀라움과 동정의 시선이 더욱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정정을 포기했다. 내가 하진이의 엄마라는 진실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심장만이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하진이를 2배로 안아주었고 하진이의 도시락에 2배의 정성을 쏟았다. 하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 운동장을 걸을 때 나의 모습은 분명 세상이 보는 할머니였지만 하진이에게는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엄마였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진이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때였다. 엄마, 왜 다른 친구들 엄마는 나랑 엄마랑 같이 안 놀아? 나랑 엄마가 이상해. 그때마다 나는 하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하진아, 엄마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해. 사랑하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고 기적이란다. 내가 환갑이 되었을 때 하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60세의 초등학교 학부모. 나는 젊은 엄마들의 치열한 교육열을 따라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돋보기를 쓰고 하진이의 숙제를 봐주었고, 체력이 달려서 하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주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나는 육아의 짐이 나의 체력을 압도할 때마다 재호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쳤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당신이 있었다면 이 아이의 달리기를 함께 봐줬을 텐데, 당신이 있었다면 이 짐을 반으로 나눴을 텐데.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큰딸과 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숭고한 책임감이 나를 지탱했다. 하진이가 잠든 후 나는 매일 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연금, 그리고 나의 작은 아르바이트 수입을 계산하며 하진이의 미래를 계획했다.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홀로 세상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임무였다. 재호가 없다는 고독은 변함없었지만 하진이 덕분에 나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하진이의 웃음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맑게 했고 나의 늙어가는 심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재호가 깎다만 이제는 하진이의 손때가 묻은 작은 나무 장난감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엄마, 이거 누가 만들었어? 왜 다 미완성이야? 하진이가 물었다. 나는 이제 하진이에게 아버지를 이야기해 줄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재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분은 하진이 아빠란다. 아빠는 하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에 갔어. 아빠는 나무를 깎는 사람이었는데 이 장난감들은 아빠가 너를 위해 만들다가 멈춘 거야. 하진이는 사진 속의 낯선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럼 아빠는 왜 나를 안 기다리고 갔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재호가 얼마나 하진이를 사랑했는지, 그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어땠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이후 하진이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작은 나무 장난감을 품에 안았다. 때로는 낡은 상자를 열고 재호가 깎다 멈춘 부분에 자신의 작은 연필로 선을 긋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10살의 아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하진이와 재호 사이의 그 보이지 않는 끈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진이는 비록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랑만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재호는 하진이에게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농익은 사랑의 약속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다. 이제 나는 63세가 되었다.
하진이는 10대 소년으로 접어들었고 사춘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나에게서 독립하려는 몸부림을 시작했다. 나는 육체적으로는 지쳐가지만 정신적으로는 30년 전 젊은 엄마 때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나의 삶은 재호의 상실로 인해 완전히 멈춰버린 듯 했지만 하진이의 탄생으로 인해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다. 나는 노후의 편안함이나 안정을 포기했지만 대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얻었다. 나는 나의 늦둥이 아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너는 기적이었고, 너는 내 아빠의 영원한 흔적이며, 너는 엄마의 마지막 삶의 이유였다고. 나의 삶은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너라는 기적 때문에 사랑으로 완성되었다고. 이것이 53세의 뜻밖의 임신과 상실을 겪은 한 어머니의 고독하지만 충만한 홀로서기 기록의 최종장이다. 하진이가 중학생이 되자 우리의 고독한 행복에는 피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64세의 중학생 학부모가 되었다. 하진이는 이제 할머니가 엄마라는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만큼 성장했다. 학교 상담 주간에 내가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숙덕거렸고 하진이는 나를 멀리 떨어져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애들이 자꾸 물어봐. 내 할머니 왜 이렇게 젊냐고 놀리기도 해. 하진이의 솔직한 고백은 나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나는 나의 늙음이 이 아이에게 죄가 되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염색을 하고 젊어 보이는 옷을 입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숨길 수 없었다. 하진이의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왔을 때 나는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었다. 나의 존재가 하진이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극도의 반항심을 표출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늦은 부모를 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늦게 귀가했고 방에 틀어박혀 대화를 거부했다.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다른 엄마들처럼 학원에 데려다 줄 수 있어? 체육대회에 와서 소리 질러줄 수 있어? 하진이가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나는 하진이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또래 엄마들처럼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하진이의 뒷바라지를 할 뿐이었다. 체력이 부족해 함께 축구를 해줄 수도 여행을 떠날 수도 없었다.